오늘 준비한 사건은 2005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거의 20년이 다 되어가는 미제 사건이에요. 대전에 있는 한 빌라에서 2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됐죠. 이 사건 현장은 꼭 영화의 한 장면을 옮겨놓은 듯한 모습이었고요. 의미 있는 목격담에 결정적인 증거까지 있었지만 아직 범인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미스터리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담당한 수사팀에서는 미제 사건은 못 잡은 사건이 아니라 잡게 될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접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마 최소 1년 전의 영상일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유튜브는 초반에 영상이 공개됐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거든요. 어느 시점부터는 노출도 잘 되지 않을 뿐더러 또 다른 컨텐츠에 가려져서 무조건 잊혀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제 채널에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2005년 11월 2일 오후 1시 30분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한 빌라에서 당시 나이 26세의 여성 김 씨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현장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그녀의 남편이었어요. 사실 남편은 그날 장기간 출장해서 돌아온 상태였고요. 집에 돌아오면서부터는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이미 불길한 예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미 출장지에 가 있는 동안 아내와 연락이 계속 닿지 않았었고 그것 때문에 대전에 살던 지인에게 집에 한번 가봐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도 문이 잠겨 있고 집 앞에 전단지가 쌓여 있다. 외출하고 없는 것 같다. 라는 말을 전해들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남편이 집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고요. 결국에는 열쇠수리공을 불러서 문을 따고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집안에 들어선 순간 남편은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악취가 집안 가득 풍기고 있었고요. 그 악취의 원인은 며칠간 연락이 되지 않았던 아내의 부패한 시신이었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 과거 한 차례 이혼을 했었다가 재결합을 결정한 상태였어요. 사망한 김 씨는 남편과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었고 곧바로 아들도 낳았었는데요. 결혼 생활이 쉽진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아이를 시부모에게 맡기고 두 사람이 이혼을 하게 됐는데 서로 떨어져서 힘들게 살아가다가 재결합을 결정했던 그런 시기였죠. 그렇게 된 지 석 달 정도 지났을 때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이 두 사람은 다시 살림을 합치기 전에 각자 돈을 버는 데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작은 원룸 형태의 이 빌라에서 머물다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 때 아이를 데려오자 이렇게 결정을 했던 거죠. 사건 현장을 좀 보면 너무 참혹하면서도 또 한편으론 특이했습니다. 범행 흔적이나 당시에 그 소음 등을 차단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관찰이 됐었는데요. 우선은 현장에 들어갔을 때 방 안에 TV가 켜져 있었어요. 그리고 원래는 침대에 있었어야 할 이불이 세탁기 안에서 세탁이 된 채 발견이 됩니다. 범행 당시에 새어나갈 만한 소리, 그리고 이불에 남았을 범인의 흔적들을 이 범인이 은폐하려고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범인이 이렇게 은폐를 하기 위해 했었던 또 다른 행동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이 집에 침입한 누군가가 처음부터 살해를 생각하고 들어왔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됐거든요. 여러분들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 영화의 한 장면 중에 유산을 노리고 부모를 살해했던 살인자가 범행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현장에서 밀가루를 뿌려요. 딱 이 장면이 현장에 그대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영화에서와 달리 이 사건의 범인은 시신에는 가루를 뿌리지 않았다는 거죠. 당시 현장의 사진이에요. 이 현장에서는 거의 다 쓰고 없는 부침가루 봉지가 발견이 됩니다. 범인은 이 부침가루를 김 씨의 시신이 아니라 자신의 흔적이 남아있을 만한 곳에 모두 뿌려놨어요. 물건, 바닥, 매트리스 위 이런 부분이었죠. 범행 현장을 어떻게든 오염시키겠다는 의지가 좀 보이죠. 자, 그러면 이 부침가루를 뿌려야겠다고 현장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뒤에 떠올렸을까요? 의문이 드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물론 다행히 이후에 범행 예상 타임을 추정하긴 했었지만 이 김 씨의 시신이 날씨에 비해서 되게 빠르게 부패가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현장에 보일러가 틀어져 있었던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범인이 아니라 거기 살고 있었던 사람이 틀어놨을 수도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물론
제 판단이니까 생각이 좀 다르실 수 있어요. 이 사망한 김 씨가 당시에 형편이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결국에는 유흥업소까지 다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겨울도 아니고 10월 말에 조금 춥다고 보일러 요금도 되게 부담되는 형편일 텐데 집에 들어오기도 전에 보일러를 켰을까요? 한겨울이라면 당연히 켜야겠지만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김 씨는 집에 들어오면서 바로 살해당한 걸로 보이거든요. 당시의 상황을 떠올려 본다면 보일러를 본인이 들어와서 켰다? 혹은 집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맞춰놨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에 범인에 의해 켜졌다고 보는 게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장을 은폐하려고 했던 건 당연하고 그 중에서도 부침가루와 보일러, 적어도 이 두 가지는 범인이 현장에 침입하기 전에 준비했던 거죠. 무조건 난 오늘 사람을 죽일 거야. 이것까지는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상황이 정 안 되면 죽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은폐해야지. 이 정도의 플랜은 가지고 현장에 들어갔을 것이라는 거죠. 자, 시신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사에 몸에는 강한 구타를 당한 흔적이 보였고요. 외투를 입고 있는 상태였어요. 이게 외출 전이라서 입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귀가를 하고 나서 아직 벗기 전에 공격을 당한 건지 이건 뒷부분의 내용이 나올 거예요. 피해자는 방바닥에 반듯하게 뉘어져 있었고요. 윗옷은 가슴 위로, 바지는 무릎까지 내려간 상태로 발목은 노란 포장용 테이프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불을 세탁한 걸로 봐선 침대 위에서 어떤 피해자가 사망할 만한 공격이 이루어졌고 이후에 그녀를 바닥으로 옮긴 것으로 이 당시의 상황을 좀 그려볼 수가 있겠죠. 휴대폰은 분리된 상태로 지갑, 카드와 함께 이 침대 위, 매트리스 위에 흩어져 있었고요. 밀가루가 또 뿌려져 있었습니다. 부침가루가 뿌려져 있었어요. 옷이 벗겨진 피해자의 모습을 통해서 성폭행 의심을 좀 해볼 수도 있는데 국과수 부검 결과 그런 정황은 없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목적이 뭘까? 마침 피해자 김 씨의 지갑에 돈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돈이 목적이었을까? 실제로 서랍장을 뒤진 흔적도 있었으니까요. 경찰은 범인의 원래 목적이 강도와 강간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현장의 모습,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 본다면 본래 목적은 강간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돈이었을 수도 혹은 그 둘 다일 수도 있겠죠. 또 다른 가능성을 좀 보자면 강간이 목적인데 그게 아니었던 것처럼 위장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해 보이는 건 죽여야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들어갔을 것이다 라는 거죠. 혹은 평소에 이놈이 살인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은 놈이었다면 머릿속에 이미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자동적으로 그런 은폐하는 행동들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부침가루와 보일러는 좀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누굴까요? 현장을 보면 어딘가 창문이 뜯겨져 있다거나 강제로 침입한 흔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현관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건데 안에서 있었던 사람이 열어줬을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경로도 있을 거예요. 뒤에서 쫓아오다가 김 씨가 집에 들어가는 딱 그 타이밍에 같이 밀고 들어갔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지만 그 원룸촌에서 뒤에서 이상한 괴한이 쫓아오면 여자가 문을 열 때까지 뒤에서 머뭇거리다가 문이 열릴 때 같이 밀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현장도 그랬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자, 지금까지 보면 아주 철저한 어느 정도는 계획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범인 같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텐데 완벽하진 않았어요. 현장에 자기 흔적을 남겼던 거예요. 잡히고 싶어서 안달난 놈이 아닌 이상 본인이 미처 지우지 못하고 나간 것 같은데 지문과 족적과 혈흔이 발견된 거죠. 범인이 불리한 것으로 보이는 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는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었는데 부침가루 봉투에서 쪽지문이 발견이 돼요. 그리고 2점의 혈흔이 발견된 겁니다. 이렇게 범인의 DNA까지 확보가 됐죠. 자, 지금부터는 국과수에서 추정했던 사망 시기, 그리고 그 시기에 그녀를 기억했던 사람들과 이웃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피해자 김 씨가 출장을 떠난 남편과 마지막으로 통화를 했던 시기는 10월 28일 저녁 8시경이었습니다. 이후에 그녀는 주점으로 출근을 했고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일을 하면서 술에 취해서 계속 울었다고 해요.
결국에는 주점 사장이 오늘은 일을 못하겠구나 생각을 하고 택시를 태워서 그녀를 집으로 보냅니다. 퇴근한 시각이 자정을 넘긴 10월 29일 새벽 1시 40분경이었고요. 그녀가 택시를 타고 집 앞에 도착해서 사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었는데 그때 시각이 새벽 1시 48분이었어요. 새벽이라서 차가 막히지는 않았을 테니 차로 약 10분 거리에 있는 곳까지 일을 다녔던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적어도 이때까지, 그러니까 사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던 1시 48분까지는 그녀가 살아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날 김 씨의 친구가 새벽 3시쯤에 전화를 걸어요, 그녀에게. 그런데 이때 누군가가 전화를 받았다가 말없이 다시 끊었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김 씨의 휴대전화는 배터리가 분리된 채 발견이 됐었고요. 아마 이때 범인이 폰을 꺼버리고 자신의 지문을 지운 걸로 보여요. 일단 피해자 스스로 친구 전화를 그런 식으로 끊을 이유도 없었고 폰 자체에 또 부침가루가 묻어있기도 했었고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새벽 1시 48분에서 친구가 전화를 걸었다가 끊긴 새벽 3시 사이에 범행이 벌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예상 시간이 조금 더 정확하게 특정되는 이웃주부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새벽 소름 끼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한 번만 들은 게 아니었어요. 그 소리를. 새벽 2시쯤에 정확히 아저씨 왜 이래요?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은 거죠. 그리고 뭔가 우당탕하는 소리, 끌려 들어가는 것 같은 소리. 너무 무서웠어요. 이 사람도 남편이 귀가를 하기 전이었거든요. 근데 얼마 뒤에 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남편에게 전화를 겁니다. 이 이웃 여성이요. 그때 시각이 새벽 2시 9분이었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좀 더 정확하게 특정이 되죠.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 이 1시간 내에 범행이 벌어졌을 거고 범인은 그 안에서 이불을 빨거나 자신이 범행을 했던 그런 흔적들을 지우는 적어도 한 30분에서 40분 정도는 이 현장에 머물렀을 것이다. 이 정도까지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피해자는 현관으로 들어갔을 테니 그때 들려온 아저씨 왜 이래요? 라는 소리는 범인이 어떤 식으로 이 집에 침입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현장에서 외투를 입고 있었던 건 그녀가 귀가하자마자 범인에게 공격당했다는 걸 뜻하겠죠. 범인은 귀가하는 그녀를 밀어붙이며 집 안으로 들어갔을 거고요. 자, 이런 이웃주부의 진술에 힘을 보태는 또 하나의 제보가 들어옵니다. 한 택시기사의 제보였어요. 이게 김 씨를 태워준, 김 씨를 집 앞까지 태워준 그 택시기사는 아닙니다. 이 택시기사의 제보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사건 발생 당일 새벽 2시 40분경에 이 택시기사가 갈마동 인근에서 20대로 보이는 젊은 남성을 태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뭔가 앞에서 운전을 하면서도 뒷좌석에 앉은 그 승객의 기색이나 어떤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겁니다. 양손으로 막 얼굴을 감싸고 막 떨고 부들부들 떨고 계속 막 숨을 몰아쉬고 불안해하고 어쩔 줄 몰라 했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진짜 몸에서 올라오는 어떤 그 흥분과 불안이 그대로 몸 밖으로 드러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 이 남성이 자기 운전석 팔걸이 박스 쪽에 구겨진 1,000원짜리 지폐를 이렇게 던지고 내렸대요. 기사가 이걸 펴봤는데 여기에 피가 묻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기억나는 거 하나. 이게 결정적인데 이 사람이 앉아 있었던 자리에 하얀 가루들이 막 떨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얼굴은 제대로 못 봤대요. 밤이라서. 근데 체격적인 걸 좀 보자면 한 175에서 180 정도로 보였고 키가. 그리고 몸은 좀 나름 운동을 한 것처럼 좀 다부진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살이 찐 건 아닌데 조금 운동한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었대요. 경찰이 이 제보를 받고 남성을 내려줬다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탐문 수사를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아무런 소득도 없었습니다. 이게 어떤 미제 사건들은 단서가 너무 없어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건은 이웃의 제보, 진술, 목격담, 거기에 범인의 DNA까지 확보가 되었음에도 아직까지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또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언젠가는 범인이 잡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지금까지도 잡히지 않았다는 건 어디선가 평범한 이웃으로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0월 30일에는 아내와 이틀째 연락이 닿지 않았던 남편의 부탁을 받은 그 인근에 살던 지인이 피해자의 집에 방문을 합니다. 10월 30일 저녁 7시경에 한 차례 방문을 했었는데 문이 잠겨 있었다고 했고요. 다음 날인 31일 오전 10시 반쯤에 한 차례 더 찾아갔을 때도 아무도 없었다고 했어요. 집 앞에 전단지만 수북히 쌓여 있었다. 결국엔 남편이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일을 급하게 마무리하고 갈마동에 돌아왔다가 현장에서 아내가 사망한 모습을 발견하게 됐던 거죠. 제보 내용, 진술 내용, 그리고 피해자 주변 인물들이 진술한 그녀에 대한 마지막 기억, 이 모든 것들이 가리키는 사건 발생 예상 시기는 10월 29일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입니다. 실제로 국과수에서 추정했던 그녀의 사망 시기도 약 3일에서 4일 전이었으니까 시기적으로도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죠. 그날 그녀가 현관 앞에서 마주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된 범인의 DNA와 전과자들의 DNA를 대조하는 작업을 시작해요. 그리고 그녀의 주변 관계를 조사하기 시작했죠. 이거는 원한이나 치정관계, 면식범에 의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행한 과정이었어요. 당시 김 씨에 대해서 국과수가 간을 비롯해 장기가 파열돼 있었고 사망 이전에 심한 폭행을 당했을 것이라는 소견을 내놨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녀에게 강한 원한을 품었던 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주변 인물들 중 이런 가능성에 맞아떨어지는 사람은 없었어요. 숨겨둔 애인도 없었습니다. 주변 인물들의 사건 발생 당시의 행적도 아주 명확했고요. 이 면식범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 그 아저씨라는 단어 있잖아요. 아저씨 왜 이래요 할 때 그 아저씨. 이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좀 있었어요. 과연 우리는 어디까지 이 아저씨라고 부를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해도 우리는 아저씨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이 단어만 가지고 면식범이냐 아니냐 이걸 판단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경찰이 주변 지역 탐문, 기지국 수사, 동종범죄 전과자와 우범자들까지 모두 조사를 했는데요. 범인의 윤곽은 끝내 잡히지 않습니다. 당시 영화를 모방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해당 영화를 빌려갔던 사람들까지 다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조사를 했었는데요. 이 또한 아무 소득 없이 끝나버려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이 범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 현재 상황에서는 이럴 것이다 정도로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게 있긴 합니다. 우선은 DNA 대조 결과 기존의 전과자 데이터베이스하고 일치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전에 전과가 없거나 적어도 실형을 산 적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결국 이게 의미하는 건 뭘까요? 지금까지도 범인이 잡히고 있지 않다? 현재는 평범한 이웃의 가면을 쓴 채 살아가고 있을 거라는 거죠. 아주 작은 범죄라도 저지르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을 겁니다. 뭐 하나라도 걸리면 자신의 과거의 죄까지 다 드러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당시에 이 갈마동이 혼자 사는 여성들이 좀 많은 곳이어서 유사한 범죄가 자주 벌어졌었다고 해요. 이 범인도 그런 범죄를 하려 했다면 이 지역이 어떤 곳인지는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범인은 부침가루에 보일러, 거기에 피해자의 열쇠를 챙겨서 문까지 잠그고 달아난 놈이에요. 비록 쪽지문과 족적, DNA를 남겼다곤 하지만 충분히 범행 이후의 동선까지도 머릿속에 그려놨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택시를 타고 내린 그곳이 정말 자신의 거주지 인근이 맞냐는 거죠. 택시는 보통 집 근처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경찰이 근처를 샅샅이 뒤졌을 때 범인을 찾지 못했었거든요. 피해자가 살던 인근 지역에 사는 놈까지는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흔적을 남기면서까지 택시를 굳이 탔던 이유가 뭐였을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게 전혀 다른 곳에 살고 있으면서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딘가 모르게 허술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머리는 쓴 것 같은 그런 범인이죠. 하지만 조금은 어설프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성폭행이 목적이었는지 돈이 목적이었는지 그것도 아니면 그녀가 집에 혼자 산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누군가의 기다림과 계획된 공격이었는지 원한을 가진 면식범의 범행인지 동기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사건이 아니었나 싶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을 통해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현재 이 사건은 대전지방경찰청 미제사건 전담 수사팀이 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해결고리를 가진 사건으로 분류되어 있다고 해요. 원래대로라면 공소시효는 만료된 사건입니다. 2020년 10월 29일에 만료될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 역시 태완이법에 의해 현재도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갈마동 빌라의 살인자는 누구보다 극도로 조심하고 작은 범죄조차 목숨 지키듯이 저지르지 않으면서 평범한 이웃으로 살고 있을 거예요. 범인이 꼭 기억해야 하는 건 그날 피해자의 발등에 내 혈흔이 남아있고 부침가루 봉투에 내 쪽지문이 남아있고 나는 그저 아직 잡히지 않았을 뿐이라는 겁니다. 아직이라는 건 곧 잡힌다는 걸 의미하겠죠. 낮에는 선량한 시민이었다가 밤이 되면 과거의 살인을 추억하면서 침대에 누워 유튜브, 구글에 사건 이름을 검색하고 불안에 떠는 그런 인생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있고요. 전담 수사팀의 의지는 꺾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5년 아닙니다. 2023년이에요. 감옥 가면 그래도 마음은 좀 편할 거예요. 다음번엔 제가 범인이 잡혔다는 소식을 시청자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2005년에 발생한 대전 서구 갈마동 빌라 살인사건이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